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기사 4천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송만 하고 택배 분류 작업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시간의 절반을 분류 작업하는 데 쓰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고 과도한 노동에 과로사가 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한 건데요. 전체 택배 노동자의 10% 정도만 참여하는 거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이라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운구차 한 대가 광주의 한 택배 분류 작업장으로 들어섭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평균 10,000개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던 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뒤 결국 숨졌습니다. 3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택배 기사가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 물량을 처리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올해에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잇따른 과로사의 원인을 분류 작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이란 물류센터로 배송된 물품을 각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작업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하루 최대 16시간 일하는데 절반 정도를 분류 작업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분류 작업 때문에 배송이 늦어져서 밤 늦게까지 배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명절 등으로 택배량이 늘어나도 택배 노동자 혼자 분류와 배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또 분류 작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못 받다 보니 사실상 하루 절반을 공짜 노동에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택배 분류 작업을 전담할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언급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습니다.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 이상 과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동참하는 택배 기사는 4천여 명 정도로 전국 택배 노동자 5만여 명의 10% 수준입니다. 이들은 분류 작업을 제외한 택배 배송 업무는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한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택배 업체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택배 기사들이 받는 배달 수수료에 이미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분류 작업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집단적인 작업 거부에 대비해서 임시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택배기사 정희수 씨의 첫 배송은 낮 12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택배 집화장에서 4시간 가까이 분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이 시간을 공짜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11시까지 분류 작업하고 나서 짐 싣고 바로 배송이 시작되죠. 하지만 택배업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에는 배송뿐만 아니라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를 위한 작업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 대형 택배사와 우체국이 택배 자동화 분류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택배업계는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거부하더라도 참여율이 전체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배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택배 기사들을 5만 명 정도를 보는데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노조 숫자도 미미하고요.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숫자도 과장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체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 분류 거부에 참가한 택배기사 4천여 명 가운데 우체국 소속이 2,650명. 우체국 택배 배송 인력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명절 소포 물량 증가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류 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일평균 3,000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시 인력 투입 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충원을 해달라는 택배 노조 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는 택배 회사가 아닌 중간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데다 각 대리점별로 분류 작업을 정식 업무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제각각이라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추석 물류 대란을 피하더라도 양측의 대립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100명대 아래로 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100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증가세로 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째 100명대 초반을 유지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제 106명까지 떨어지며 두 자릿수 진입에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어제 113명, 오늘 153명 또 확진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 두기를 완화한 영향이라고 보기엔 시간이 너무 이르고 하루 확진자 숫자도 집단 감염 발생 양상에 따라 조금씩 오르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분명 감소 추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처럼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신호임에는 분명합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26%를 넘어 연일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건강식품 설명회와 병원, 종교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새로운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방역당국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도 3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연휴와 방학을 거치면서 모임과 여행과 관련된 집단 발생만 총 13건 발생해 모두 3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최대한 귀향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역 기관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방역당국은 특히 마스크야말로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셀프 백신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꼭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기아차를 만드는 경기도 광명의 소아리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상을 당한 직장 동료를 조문한 뒤에 직원과 그 가족들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을 어제부터 중단하기는 했지만 조문을 다녀온 직원이 더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이지만 공장 정문 주변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자 공장을 임시 폐쇄한 겁니다. 출근 안 하셨어요. 네. 어제는 그러면 일하시다가 일찍 퇴근하신 거고? 내일은 아직 몰라요. 역학조사 첫 확진자는 어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생산직 직원이 지난 토요일부터 근육통 등 몸살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과 공장 직원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공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 직원은 상을 당한 동료 직원을 조문하려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면서 100명이 넘는 다른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방문한 장례식장에 또 다른 직원들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원 간 추가 전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직원과 가족 151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접촉자를 제외한 50여 명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기아차는 어제 오후부터 소아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퇴근시켰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생산을 멈추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올해 출시한 4세대 카니발과 스팅어 등 연간 32만 대가량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공장 폐쇄가 길어질 경우 적지 않은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광주 지역의 3차 유행을 촉발시킬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감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 달 동안 추적한 결과 그 출발지는 다름 아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확진자 2명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합숙 예배를 했던 겁니다. 우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광주광역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해당 업소 종사자와 손님 등 23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광주 시민 8,000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속이면서 최초 전파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됐는지 한 달 넘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봤더니 최초 감염 경로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합숙 예배에 사흘 동안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함께 참석했던 언니도 확진된 데 이어 광주에 돌아온 뒤 자신의 부모와 유흥업소 손님, 동료 종사자들에게 줄줄이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된 두 분이 7일부터 29일에 있었던 합숙에 다녀온 걸로 GPS가 확인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광주 지역 집단 감염은 더 있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된 9명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수차례 참석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서울발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광주 지역 35개 전세버스 업체들은 개천절 서울 집회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두 형제.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형제의 엄마의 행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화재가 나기 전날부터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웠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 2층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뜨거운 불길에 창문 덮개는 녹아버렸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과 8살 형제가 직접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이 나자 형이 살려달라며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고 소방당국은 위치 추적 끝에 신고 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조사에서 엄마는 불이 나기 전날부터 아이들만 집에 놔둔 채 외출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은 이틀 동안 보호자도 없이 밤을 보내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일요일날 모친이 나가가지고 월요일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모는 집에서 나와서 언니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고. 아이들에 대한 방치가 일상적이었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평소 집 내부 상태는 아이들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불이 뭐 너부러져 있었고 막 화장실 안에도 옷이 그냥 세탁기 안 들어갈 게 그냥 너부러져 있고 막. 아이들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집에 나타난 엄마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울지도 않고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 나가지고 이 아줌마야 지금 애들 죽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빨리 병원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내가 막 소리 질렀어.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들을 맡았던 엄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160만 원가량을 받아왔지만 지난달에는 자활근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엄마를 상대로 형제 단둘만 이틀이나 집에 남겨둔 이유와 평상시 방임 등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2년 전부터 이 형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3차례나 경찰에 접수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던 사실도 경찰과 지자체가 파악을 했었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엄마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이미 이 가정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형제에 대한 신고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2018년 9월 16일. 부모가 돌보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인천시도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최소 2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식사가 제공되고 학습이 가능한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보내라고 권유했는데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이 필요한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난해 9월 24일 경찰에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5월엔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직접 나서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중력 장애가 있는 큰아들에게 엄마가 손찌검을 했다는 내용도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어머니와 아이들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의견으로 송치를 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특수성이나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지원기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수시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아들의 어머님과도 좀 애착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돼 보였거든요. 지난 5월 말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해달라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석 달이나 지나 법원이 내린 결론은 어머니는 6개월, 형제는 1년간 상담을 하는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임 학대의 실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던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형제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신의 40%의 3도 화상을 입은 형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동생도 장기 곳곳에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 두 형제는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엄마에게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보내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끼니를 잘 챙겨주고 있다, 직접 돌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형제는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SNS로 여러 번 나갔고 담임선생님 클래스팅으로도 안내가 여러 번 나갔고요. 하지만 형제의 엄마는 사고 당일까지 단 한 번도 긴급 돌봄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학교 교육복지사가 직접 형제의 집을 찾아가 돌봄 교실에 아이들을 맡기라고 권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어가 필요한 학생이니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가정 방문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당시 형제들의 엄마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돌봄 신청은 안 해도 된다. 직접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신께서 무직이니까 양육자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돌보겠다 거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또 끼니는 제대로 챙겨주냐는 복지사의 질문에 엄마는 밥을 잘 차려주고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차려준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시청자들이 한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지난 3월 서울에서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화재로 참변을 당한 3명의 어린 아이들. 학교 원격 수업을 엄마가 대신 들은 것처럼 해놔 학교 측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사이 가방에 갇혀 숨진 천안 초등학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안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동들 수가 적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모하고의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나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를 방임하는 보호자들의 경우 아이를 아예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를 꺼리는 성향이 강한 만큼 학교나 돌봄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주제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역시 예외 없이 추미애 공방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당은 마지막까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라고 했고 추 장관도 억측 제기에 책임지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민원을 누가 넣었냐 하는 문제. 추 장관은 자신은 물론 남편도 확인해봤다며 부부가 민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민원을 했다고 적시된 국방부 문건의 작성자는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쓴 게 아니라 아들의 얘기를 듣고 추측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야당도 더 이상의 증거를 내놓진 못했습니다. 대신 개입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냐고 추궁했고 추 장관도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추 장관 보좌관이 3차례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해 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 정신에 빗대 두둔한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는 아들의 군복무를 과장하지도 폄훼하지도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이 과거 자신의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 후원금 252만 원을 쓴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정치 자금 거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 16명 가운데 14명이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문제로 대정부 질문 수일 동안을 허비해야 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제 검찰에 맡기고 국회의 일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두고 연일 의심을 품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검사 건수를 조절한다, 검사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이어서 김종인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검사 건수가 너무 적다면서 의도적인 검사량 조절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전체 검사 건수는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왜 그 코로나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에 양성 판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통계들은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정부가 검사 건수에 대한 정보를 숨기면서 필요할 때마다 검사를 늘렸다 줄였다해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주장. 며칠 전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물론 누적 검사 건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코로나 관련 통계는 정확합니다. 통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일은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 대표는 투명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우리의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너무 적다며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19만 명의 검사를 하고 있고 독일은 일주일에 100만 명,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아직 정확성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김 위원장 본인은 지난달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쫓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사 건수가 너무 적다는 주장을 검증해 봤습니다. 검사 건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렇게 퍼질 대로 퍼지다 보니 검사 건수가 많은 거죠. 자, 김수진 기자가 영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영국 사우스엔드의 코로나19 야외 검사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Was a nightmare. Been trying since Monday to get a test. Was literally online all day yesterday and 영국은 최근 하루 4천 명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검사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검사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영국 정부는 자가 진단 키트를 집으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연구소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하루에만 18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사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자 의료진과 요양원 직원, 교사 등으로 검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are a lot of other people out there who need those tests. I think the lab capacity, the laboratory capacity has been an issue. 미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총 검사 건수는 9,400만여 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했지만 누적 확진 환자도 680만여 명으로 역시 세계 1위를 몇 달째 유지 중입니다. 양성 판정률은 무려 7.2%에 달합니다. 방역이 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 역시 양성률은 1.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 10,000에서 2만 건 정도 검사를 하는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에 비해 진단검사 수는 적지만 양성 판정률은 1.0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망자는 20만 명, 영국의 사망자는 4만 1,000명에 달하지만 한국은 36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5만 명, 3만 명에서 5만 명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검사 건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선 증상이 없으면 접촉자라 해도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숫자가 많은 게 방역 역량과 일치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혼선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확진 편향을 강화시키는 데로 작용해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랑 이거 한 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신속 진단 키트나 항체 진단 키트 역시 미국, 유럽, 인도처럼 PCR 검사만으론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나 검토할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작년에 K-팝 스타와 팬을 연결해주는 이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 중소기업이 이미 6년 전에 시작한 사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이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팬십이라는 이름을 바꿀 테니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팬십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가 직접 혜택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팬들과 쉽게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작년 3월 시작한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의 돈을 내면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의 영상과 공연 정보, 기념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서비스를 공개하자 한 중소기업에는 축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 회사가 6년 전에 K-팝 팬들을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바로 팬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팬십이 저희 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이제 공동 사업을 하게 된 거냐. 하지만 이 회사는 정작 네이버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 세계 K-팝 팬클럽들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어 한국과 중국에 정식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와 중소기업의 앱은 팬십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보라색 계열의 로고 색깔과 디자인까지 닮았습니다. 2019년도에 네이버가 딱 나왔는데 이름도 거의 똑같은데 컬러 톤도 거의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모델이 같다는 게 해당 중소기업의 설명입니다. 네이버판 팬십이 등장하기 1년 전 중소기업 측은 K-팝 스타와 팬들이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ithin Fanship, all kinds of celebrity-related products and contents can be purchased with Fanship token anywhere around the world. 이름이 같고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 네이버가 팬십을 출시했을 때 당시 한 언론사는
이 중소기업 홍보 영상을 기사에 소개하는 실수를 했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측이 지난 6월 네이버 측에 상표권 침해라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이메일을 보내 상표권에 등록된 사업 영역이 달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면서 팬십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라고도 했지만 영어 사전엔 잘 나오지 않는 만들어낸 말에 가깝습니다. 쉬운 단어들을 한번 좀 결합을 시켜보자. 거의 1년 가까이 이 팬십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는 문구와 완구, 인형 등 84가지 상품에 팬십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이미 등록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만 쏙 빼놨습니다. 네이버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다른 상표 출원 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심사 과정에서 디엘토의 팬십 브랜드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네이버는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팬십 이름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을 언제 바꿀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네이버는 이름 변경은 상표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면서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40억 원을 투자했던 중소기업은 팬십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참담하죠. 소송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돈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빨리 그 시간에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이버는 최근 경쟁사인 카카오에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부동산 업체들을 압박한 혐의로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서부 지역이 산불로 난리인데 거대한 허리케인이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160km가 넘는 거센 바람에다 강수량이 무려 1m에 이르는 물폭탄을 품고 있다 보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가 차량이 마치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개월 내릴 비가 4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폭우로 물높이는 어른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You have to fill around. It's drop off on the curb and everything. It's pretty windy. It'll blow you over. 나무는 뿌리채 뽑혀 나뒹굴고 주유소 구조물들은 갈기갈기 찍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2등급 규모의 허리케인 셀리가 미국 남동부 엘라베머주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65km. 셀리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We're easily gusting 145, 150, easily gusting. Wow, this hurricane is no joke. 벽이 떨어져 나간 호텔 건물에선 방 안에 침대가 보일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에 배가 육지까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셀리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너무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일부 지역에는 1m에 육박하는 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엘라베마주에서는 지금까지 50만 가구가 정전되고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have hundreds of FEMA, Coast Guard, we have the National Guard personnel on the ground assisting response to the efforts. 미국 기상당국은 셀리가 조지아주 등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있어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등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연이은 자연재해는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 속에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호 씨.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 등을 최근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요. 그 뒤 법무부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 등을 밝히자
윤 씨는 다시 수사당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려놓고 정작 정부는 자신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 주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또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공조를 제안했지만 한국 경찰이 그걸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당국의 입장은 뭔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지호 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색 수배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국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적색 수배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우리나라에 먼저 공조를 요청했다는 윤지호 씨의 주장에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캐나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윤 씨의 말에 대해서도 도주한 범죄 피의자를 캐나다 경찰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적색 수배 피의자를 즉각 체포하지 않는 만큼 캐나다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어제 공개한 법무부 답변서에는 윤지호 씨가 소재 불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듯 반박했는데요. 법무부는 해외로 도주한 피해자의 경우 통상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는 뜻에서 소재 불명으로 간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이 해외 도피자의 집 주소를 안다고 우리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직접 체포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로 윤 씨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260곳이 넘는 수도권 농가에서 15만 마리의 돼지들을 살처분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농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김세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1년 전 4천 마리를 살처분했던 김포의 한 돼지 농가를 찾았습니다. 녹이 쓴 채 텅 빈 돈산은 최근 잇따른 태풍에 곳곳이 부서진 상태.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새끼 양육장은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 3명은 월급을 못 줘 떠난 지 오래. 당시 4천 마리 살처분 비용으로 20억 원을 받았지만 시설비와 돼지구입비, 사료비 등 빚을 갚고 나니 끝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한 달 60여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겨우 버텼지만 그것도 6개월 만에 끊겼고 지금은 돈사를 해체해 나온 철근을 고물로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카드값 낼 돈도 없기 때문에 뭐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는 이거라도 팔자 해가지고 한 거죠. 다음 달부터 방역 조건을 지키면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40년간 이어온 돼지 농장을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시설을 갖추고 어미 돼지를 사는데 또 큰 돈이 드는 데다 1년 뒤 돼지를 출하할 때까지 운영 자금을 감당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지로 해도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되는 거죠. 운영하다가 부도 맞을 수도 있고. 정부는 살처분에 협조하면 재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미 더 이상 잡힐 담보가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1개 살처분 농가들의 평균 부채는 10억 원. 지금까지 경영난으로 폐업을 신청한 농가가 70곳에 이릅니다. 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담보가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시 돼지 사육을 나서려는 농가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처분한 2천 마리를 농장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 당시 급박함을 보여주듯 바닥에 뿌린 생석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돼지 사육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받았지만 정작 농장 안에 묻은 돼지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자칫 돼지 사체를 옆에 두고 새 돼지를 키워야 할 판입니다.
웃긴 거죠. 이 매뉴얼을 보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 후 재입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황당한 것은 또 있습니다. 1년 동안 축사 지붕이 무너지고 쇠기둥은 녹슬고 부러져 수리를 해야만 하는데도 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해도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으니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1년. 당시 원인도 모른 채 급격하게 퍼지던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방역만큼이나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받아들인 농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항공사들, 기내식 식당을 차려서 여행이 목마른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고요. 심지어 부품까지 뜯어 팔아서 수익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계단을 오른 승객들이 탑승권 확인을 받습니다. TG8922, 비행 편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항공사 본사 건물을 개조해 만든 식당입니다. 식당 메뉴는 기내식, 서빙도 승무원들이 합니다. 의자도 비행기 좌석처럼 꾸몄습니다.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처한 태국 항공사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 기내식 체험 식당을 차린 겁니다. We missed the flight, so when we come to this restaurant, it's not like a restaurant. It's something like we check in to fly to somewhere. 식당이 인기를 끌자 비행기 조종 체험 상품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파일럿 훈련에 쓰이는 모의 조종 장치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건데 1시간 체험에 60만 원입니다. 일본의 한 항공사는 하와이에 가지 않는 하와이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90분간 일본 상공을 날면서 마치 하와이를 가는 듯한 기분을 내라는 겁니다. 기내식을 집으로 배달해주고 1등 성형 화장품을 파는 항공사도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비행기를 팔아서라도 버티고 있습니다. 부품값이라도 건지려는 항공사들이 은퇴 예정 여객기들을 조기에 매각하면서 여객기 해체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The insulation that you see here in the walls, we've given this to a company in Quebec that manufactures electric buses. It's sad to say, but it's a great business opportunity for us. 요식업체는 이색 아이디어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성이 크게 베어 무는 슬리퍼, 댕강 잘리는 리모컨 모두 진짜가 아닌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하나 가격이 최고 200만 원을 육박하는데도 불티난 듯 팔립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시간이 많아져 착시 케이크를 개발했습니다. This illusion cake wave that is currently hitting us kind of saved us. 3 months ago, when the pandemic started to hit us, our shop was quiet for a good 2 months.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살기 위해선 변신이 불가피한 상황. 코로나 대유행 시대 성공의 이면엔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에 눈 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디즈니의 신작 영화죠. 뮬란이 오늘 국내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영화관 앞에서는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I'm Hua Mulan. I will bring honor to us all. 1998년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재현한 블록버스터 영화 뮬란. 개봉이 이뤄진 영화관 앞에서는 폭력을 소비할 수 없다며 뮬란 관람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민주항쟁을 탄압하는 발언, 이런 폭력은 묵인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없이 한국에서 성행된다는 거에 되게 문제의식을 느꼈고, 영화 뮬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뮬란의 여주인공 유혁비가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당시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경찰의 강경진압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을 비롯해 홍콩, 태국, 대만 등의 인권 활동가들은 유혁비가 폭력을 옹호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뮬란 보이콧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영화 촬영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으로 논란이 된 신장 위구르 지역이었고 디즈니는 영화 마지막에 폭력을 직접 행사한 중국 공안에 감사를 표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에서는 보이콧 뮬란, 뮬란 금지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Are you able to watch a movie knowing that? 로이터 통신은 우리나라와 동시 개봉한 홍콩에서 뮬란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매율, 실시간 인기 순위 모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부산의 한 시민이 친구를 상대로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한 조직원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척하면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넸고 이들이 돈을 세는 틈을 타서 현장을 덮친 건데요. 송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햄버거 매장. 마스크를 쓴 한 50대 여성이 남성과 휴대폰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송금책. 45살 김준 씨와 친구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기 위해 역으로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친구가 800만 원을 먼저 주면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들을 붙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후배가 또 당하고 나니까 시리에 빠지고 그런 거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 한번 이놈들을 한번 잡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김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을 설치한 뒤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더 큰 돈을 빌려준다는 SNS 광고를 받다며 연락했습니다. 고객님 계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희 그 논플레이너 직원을 갖다 고객님 계신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 쪽으로 그게 그 입금 처리가 되세요, 고객님. 김 씨는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해 현장에서 실제 돈을 건넸고 조직원이 돈을 세는 사이 함께 간 친구 3명과 현금책을 덮쳤습니다. 후배한테 돈을 가져간 그 사람 잡자고 한 게 뭐 또 여자분 오니까 저희 사이에 이렇게 쉽게 보려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김 씨와 친구들은 붙잡은 조직원을 차에 태워 직접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3일에도 부산에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대학생 쌍둥이 형제가 속은 척하며 현장에 나가 용의자를 직접 붙잡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직접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는 상황이 잇따르자 경찰은 형사과와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 해외 조직 소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올해 초 대구는 신천지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사실상 도시가 봉쇄 상태가 됐었죠. 이 때문에 대구 시민, 특히 자영업자들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번졌습니다. 당시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는 텅 비었고 도심 곳곳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도시 봉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자발적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던 최용철 씨도 아르바이트 직원 15명을 해고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희 이 매장을 한 2달 정도는 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뭐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또 전혀 어떤 상업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 씨를 포함해 대구 경북 소상공인 461명이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확산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 등 모두 87억 1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천지 총회본부 소재지 관할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죠. 확진자 폭증 이후에 벌어진 그 방해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형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도 코로나 집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는 어르신들이 꾸려가는 아주 특별한 편의점이 있는데요. 며칠 전 문을 연 이 작은 편의점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GS25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만든 이영숙 어르신은 요즘 신이 납니다. 64세 나이에 새롭게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일이 하고 싶었어요. 이 편의점은 일명 착한 상회. 서울 금천구가 공공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기획한 곳으로 10명 직원의 평균 연령은 66세입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서 혼자서 계산부터 청소, 재고 정리까지 젊은 직원 못지않게 척척 해냅니다. 고령에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힘든 게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첫 월급을 받으면 식구들과 외식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첫 급여 받으면 가족이랑 외식하고 싶어요. 고기 먹을 거예요. 구청은 처음 시도하는 편의점 사업에 어르신들을 선발하는 작업부터 안전교육까지 철저함을 기했습니다. 늦은 밤은 아니지만 야간까지 근무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을 따뜻하게 내 손님처럼 모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붐비는 시간이나 야간 시간에는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요. 강도가 들었을 때나 아니면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케이스별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 동작구도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통해 2015년부터 일자리를 제공 중인데요. 이곳에 고용된 어르신들은 모두 정규직. 정년도 만 73세까지 보장하고 4대 보험도 가입됩니다. 반응은 뜨겁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고 또 좋아하시는 거는 안정감. 하지만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대부분 과거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와는 상관없는 단순 노무직. 1년 중 9개월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이 6주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사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잡은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의 호가가 이번 달 초에 비해 1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내 중개업소에는 손님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거래 아예 없습니다. 동향 파악만 하는 전화가 가끔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동구의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5천만 원 떨어진 급매가 나왔습니다. 새도 꼈고 지금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주인 거주 중인 매물이 좀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이번 달 들어 거래 자체가 급감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01%에 묶여 있고 특히 강남 4구는 6주째 변동이 없습니다. 100이 넘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인 KB 매수 우위 지수도 2주 전 101.5에서 지난주 96.2로 떨어졌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패닉 바잉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58주째 뛰고 있는 수도권 전셋값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매물이 줄어든 영향인데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1000세대 이상 단지가 수도권에만 834곳에 달할 정도입니다. 청약 수요가 몰린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값을 따라잡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52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4억 원인데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과 똑같아졌습니다. 살기 힘들시 부산 지구니까 주소를 두고 청약 노래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셋값이 오르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저가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전세가가 매매가 가까이 가게 되면 매매가가 당연히 오를 테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수요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따라 붙겠죠. 국토교통부는 4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4만 8천 세대로 작년보다 40% 가까이 많은 데다 갱신 청구권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전세값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 장 보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여 파는 품목은 김치였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창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가게 앞이 북적입니다. 채소나 고기, 생선 같은 신선식품은 직접 상태나 원산지를 확인하고 사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을 시키면 금방 안 오니까 신선하지가 못하고. 원산지 같은 거 직접 사실 때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정확히 따지죠. 아주 정확히.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먹거리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몰렸습니다. 7월 기준 온라인 식품 판매액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고 특히 농축수산물은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수시로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클릭만 몇 번 하면. 요즘은 인터넷에도 정보가 너무 잘 전달이 되어 있어서. 하지만 직접 물건을 볼 수 없다 보니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도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네이버나 카카오, 지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량은 13만 킬로그램. 최근 3년간 위반 물량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 4월에 집중 적발됐는데 품목별로는 중국산 배추를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김치를 가장 많이 속였고 이어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유명 오픈마켓을 믿고 구입하지만 정작 오픈마켓은 입점 업체들과 고객을 연결만 해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해당돼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먹거리를 판매할 때 마트나 또는 백화점처럼 원산지에 대한 그런 그 제품 보증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야 되겠다. 또 원산지를 속였다 적발된 업체는 오픈마켓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정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정부가 특정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 같은 양의학계가 한약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계에선 지금까지 잘 쓰던 첩약을 이제 와서 폄훼하는 건 그저 반대를 하기 위해서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한약재를 섞은 뒤 달여서 먹는 한방 첩약.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열흘치를 지으면 15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해 약값의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경통으로 20첩을 복용했을 때 평균 15만 원을 내던 걸 절반인 7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이 양약처럼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 하는 사람들, 의학을 하는 이 의학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환자가 좋아하더라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또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유통기한이 잘못 기재된 한약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계는 이미 오랜 시간 사용한 경험을 통해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의과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니네는 정말 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에 다른 말일 뿐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지. 보건복지부도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양약은 첩약과 특성이 다르고 일부 잘못 유통된 한약재를 예로 들어 전체를 문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죠. 조건으로 끌어들여서 통이나 처방을 제대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는 또 한의사의 치료법과 처방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첩약 시범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댐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주민들 모르게 이장이나 일부 주민들끼리만 독식해왔던 한 마을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주민들의 진정을 받은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찰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도 묵살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 등에서 해마다 1,4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청댐 주변의 한 마을. 하지만 이 보조금을 이장과 마을에서 오래 산 일부 주민들만 독식해왔다는 사실이 지난주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딴 동네는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가지고 딴 동네 이장 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나온다고.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을 냈고 관할서인 충북보훈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유는 뭘까? 이미 한 달 전 한 동네 주민이 보조금 관련 서류들을 챙겨 똑같은 보훈경찰서를 찾아갔었는데 당시 면담을 했던 수사과장은 알아보겠다는 말 대신 어찌된 일인지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냥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꼬리를 물고 또 참 잡고 또 흠을 잡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때문에 경찰 수사는 포기하고 국민권익위 등에 호소했던 건데 결국 보훈경찰서로 사건이 되돌아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라 공정하게 수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경찰관들을 하는 저기도 보면 그래요.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면 딴 데서 바꾸시죠. 이에 대해 해당 수사과장은 역정을 낸 기억이 없고 오히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단체 헌혈이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급기야 헌혈버스가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헌혈을 하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가짜 뉴스까지 돌면서 혈액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헌혈버스 한 대가 아파트에 서 있습니다. 평소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주민들의 헌혈 동참을 권유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울산에서는 헌혈버스가 보통 기업체나 학교, 관공서를 찾아가는데 아파트까지 직접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비에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보고 이제 어제 보고 오늘 헌혈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처럼 헌혈자를 직접 찾아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헌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올해 실적을 비교해보면 개인 헌혈은 2만 건, 1.6%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단체는 12만 6천 건으로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방역 등의 부담으로 단체 헌혈 신청 자체가 줄고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이 이유로 추정됩니다. 8.15 이후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학교, 관공서 등이 이제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에 그쳐 적정 보유량 5일치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혈액.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을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복당 시동 이은재는 안 돼인데 이제 총선 때 공천을 못 받고 당을 나와서 출마한 의원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복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은재 전 의원은 또 복당이 안 된 모양이에요. 네, 사실 보통 총선이 끝나면 바로 복당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달 만에 복당이 됐고요. 네. 그나마도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1차적인 심사 대상은 누구였고 결과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밝힙니다. 정말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미래 통합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자의 말을 마시고요. 아니, 내가 왔다니까 왜 그래요? 너무 별로야. 네, 이은재 전 의원은 당을 여러 번 옮겨 다닌 전력 때문에 복당이 보류됐다는 설명입니다. 자, 일단 그 권성동 의원은 복당이 된 것 같은데, 네. 자, 권 의원처럼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된 의원들이 더 있죠.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홍준표, 또 김태호, 윤상현 이렇게 3명 의원이 더 있는데요. 네. 이 중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의 당대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 비난의 발언과 또 이들 탈당파의 복당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까지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의 모금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뇌물전가가 2분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당이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 복당 문제는 거론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당 정비도 마무리가 됐고 내년 재보궐선거도 다가오고 이들이 이제 복당 신청을 하면 복당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홍준표 의원만 해도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분위기여서 탈당파들의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80년대생 장혜영이 80년대 학번들에게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1987년생인데 네. 자,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선배 의원들한테 묵직한 얘기를 던졌어요. 네, 자신이 태어났을 때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20살 정도,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선배 의원들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7년의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87년의 정의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87년생 정혜영 의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80년대 이제 학번들 향해서 변화의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기득권자로 변해서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어찌 보면 젊은 층의 정서를 대변한 셈인데요. 지금까지 짧은 의정활동 기간 중에도 80년대 학번들은 알 수 없는 80년대 생들이나 알 수 있을 젊은 층의 얘기들을 가감없이 전해왔습니다. 네. 그 활동 모습도 일부 보시겠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그 연끌을 하는 바로 이제 그 세대들인데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거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칸막이로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9명을 이 음마 아파트 한 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1일 임대료가 110만 원입니다. 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청년을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20대, 30대는 합쳐서 13명에 불과합니다. 네. 아직은 50대 남성이 기득권인 더 주류인 국회 여의도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박영회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적 참견 시점은 오늘까지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골에 도움 2개를 기록하며 차원이 다른 선수란 극찬을 받았습니다. 손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부 리그팀과의 러시아컵 1회전.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25분. 황인범이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동점 헤더골을 어시스트합니다. 후반 7분엔 감각적인 오른발 슛을 골문 구석에 꽂으며 경기를 뒤집었고 10분 뒤엔 정확한 크로스로 도움을 추가하는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구단 홈페이지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경기 MVP에 선정된 황인범은 차원이 다른 선수라는 극찬도 받았습니다. Он уже вывел игру команды на другой уровень, и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ая потеря. 카잔으로 이적한 지 이제 한 달. 황인범의 활약은 기대 이상입니다. 볼키핑과 패스, 경기 조율 능력뿐 아니라 5경기에서 2골의 도움 3개로 공격적인 재능까지 뽐내고 있고 황인범이 뛴 5경기에서 팀도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코칭 스태프와 팬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구단도 황인범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 도전을 위해 러시아 무대를 발판으로 선택한 황인범. 연일 강렬한 인상으로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 잔류 확정 이후 멀티골 포함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웃음기가 사라졌네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프리시즌 2번째 경기에 선발 출전한 메시. 오늘도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반 21분 수비수를 속이는 재치 있는 패스로 쿠티뉴의 선제골을 이끌어냈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프리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오른발 터닝슛. 그래도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메시는 후반 18분 굳은 표정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3대1 승리. 메시에게 특권은 없다고 선언한 쿠만 감독도 일단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Messi can play the 9, can play the winger inside, and that's a good to have that kind of possibilities. 하지만 올 시즌 특별한 전력 보강도 없고 단짝 수아레스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서 메시와 쿠만 감독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는 뉴욕 양키스에 이틀 연속 대패를 당했습니다. 2경기에서 무려 33점을 내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0점을 내주며 9-6패를 당했던 토론토.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발 루아크가 홈런 4방을 맞고 무너졌고 불펜이 홈런 3개를 더 내주는 등 난타를 당하면서 13대2로 크게 졌습니다. 이틀 동안 피홈런 13개에 33실점. 7연승을 달린 양키스와의 격차가 한 경기 반으로 벌어진 토론토는 자칫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위협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의 우익수 이튼이 몸을 날려 타구를 잡았지만 공이 글러브에서 빠져 안타가 됩니다. 자세히 보니 공은 잘 잡았지만 글러브가 턱에 걸려 공을 빠뜨린 겁니다. 현지에선 이튼의 덥수룩한 턱 수염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Base hit by Baird. I'll be watching the Nationals game tomorrow to see if that's shaved or at least trimmed. 런다운에 걸린 3루 주자 토니 캠프. 상대 수비가 공을 더듬는 사이 재빨리 홈을 파고듭니다. 타이밍은 아웃이었지만 캠프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태그를 피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를 보는 듯한 감각적인 동작으로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감각적인 호수비입니다. 메시도 울고 갈 발기술이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가을하면 딱 떠오르는 화창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바람결에서는 계절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더욱 차가운 온도의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새 중부지방에 먹구름부터 거치겠고요. 내일은 점차 푸른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찬 공기가 더 깊숙이 내려오면서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맑다 보니 볕이 제법 따갑게 내리칠 텐데요. 그래도 선선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주겠고요. 기온도 24도 안팎으로 적당히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모습입니다. 아직도 남쪽에서는 이렇게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당 비의 강도는 10mm 안팎으로 그다지 강하진 않은 편입니다. 이 구름대는 내일 오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비를 더 뿌리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는 한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 동안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7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